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튜버 전찬일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이 함께하는 전찬일, 이덕일의 종횡무진 영화와 역사를 탐하다 자산어보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정조가 이제 정약전을 불러서 버티고 또 버티고 그 대목이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미나리에 윤여정 선생의 이제 연기와 그 삶하고 겹치면서 참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그 윤여정 선생의 어록 중에 하나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70대 중반에 이게 무슨 일이냐. 저도 그래서 그 말을 열심히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갑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한갑이면은 청춘의 삶입니다만은 예전 같으면은 우리도 이제 다 살아가지고 뒷짐지고 그래야 되는 적인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정조가 그 정약전을 불러서 그 조언을 할 때 어떻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혹시 뭐 와닿는 게 있었습니까? 저처럼? 아니면은 저 헛소리 하고 있네, 아니면 엉터리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좀 한번 냉정하게 역사학자로서 평해 주시죠. 사실하고는 어긋나는 이야기니까 사실 이제 그 정조 같은 경우 아마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임금이 누구냐 하면 압도적 1위가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럼 저는 정조와 세종대왕을 어떻게 비교하냐면 세종은 아버지를 잘 둔 강남 절대 파락군 그쪽에서 아주 과목당 몇백만 원씩 하는 과외를 받고 예를 들어 90점을 맞았다면, 이 정조는 책 볼라 그러면 책 못 보게 찍고 하고 공부 못하게 하는데도 공부해가지고 85점을 맞았다. 그럼 누가 더 사실은 공부를 잘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정조가 그 조선 후기에 아주 대단한 임금이고, 그렇죠. 사실 정조가 그 문집을 많이 남겼어요. 그 홍제전서라는 아마 번역본이 한 20권이 넘을 건데, 그 홍제전서를 남긴 이제 그런 임금이고, 그 정조가 정약용을 또 대단히 이제 사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정약전도 물론 표수를 했습니다만, 정조와의 관계에서는 정조는 정약용은 상당히 이제 높였는데, 그 정약전은 그렇게까지 정조하고 그런 관계가 있다고 좀 볼 수 없고, 물론 영화니까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 영화 감독도 사상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일관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좀 저희 같이 이렇게 그 시대를 좀 1차 사료를 통해서 그 시대를 좀 본 사람들한테는 좀 영화 자체가 좀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대목들인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차 사료, 또 그 일관성. 사실 저희 같은 평론가들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1차 사료하고는 거리가 먼, 2차 사료도 제대로 챙겨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무지한 자리다 보니까 그런 좀 전문적인 평가를 못 내리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아니, 보는 시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이제 역사 공부하는 입장에서 역사를 보는 것과 이 전 선생님은 영화 전문가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좀 이제 다르다는 걸 제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다르지 않으면은 또 우리 같이 하는 의미 없고요. 그렇죠, 똑같은 두 사람이 나와서 똑같이 떠들면 의미 없고, 다르니까 이렇게 또 그 다름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또 A 플러스 B는 C니까 이렇게 좀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아무리 역사를 중시한다 할지라도 영화평론가인데 역사학자적인 그러한 시각으로만 영화를 평가한다 그러면 가령 이제 영화평론가로서의 맛을 또 잃는 거니까, 그거는 어차피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좀 인상적인 게 이제 세종대왕과 정조에 비교해서 이제 환경적 요인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 그 환경적 요인들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대한민국 그 산업 디자인 쪽에 1세대였고 어려서부터 그 그림을 가까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만화와 영화에 빠졌는데,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아니었더라면은 오늘날 봉준호 감독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다르게 존재했었겠구나. 그래서 사실 뭐 환경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환경의 그 의미나 중요성을 소홀히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세종대왕과 정조의 비교를 통해서 꼭 한번 확실히 그 재인식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정조와 영조는 어떻습니까? 우리 제가 역사를 뭐 잘 모르는 입장에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또 흠집이 없지 않은 왕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추대하고 존경해야 하는 게 있고 또 영종조 같은 경우도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한국의 그 역사학자들이 영종조를 좀 미화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다라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선생님이 네. 사용하신 영종조라는 네네. 용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자체가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렇죠. 그 노론계열 학자들이 그게 만든 노론계열입니까? 거예요. 네, 앞으로 왜냐하면 조심하겠습니다. 영조 시대와 정조 시대는 아주 다른 시대예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 역사 그 조선 왕조 중에 네. 그 임금을 갖다 예를 들어서 태세 시대, 태종, 세종을 태세 시대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네네네. 유독 영조, 정조를 묶어가지고 영정조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의도는 뭐냐면 요 노론학자들이 정조를 영조의 부속인물로 와우.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조에 대한 책도 쓰고 뭐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같은 데서 정조를 따로 영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네. 정조를 다시 그 살펴봤더니 아 우리 그 조선 후기에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 있었는가. 네. 영조 때와 정조 때는 완전히 다른 시대예요. 그 영조 때는 결국 그 영조 우리가 조선 왕조에서 가장 오래 왕노릇 했는데 훌륭하다 그러는데 뭐가 훌륭하냐 그러면 아, 영조. 뭐라고 하겠어요. 네네네. 그 대단히 과포장됐고 네, 영조 과포장, 시대는 영조 그저 결국에 나중에는 그 영조는 그 선왕인 경종을 독달했다라는 그 노론과 손잡고 네. 경종을 독달하고 왕이 됐다라는 컴플렉스를 끝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컴플렉스가 그 결국 노론에 사줄받아서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그 죽이는 데까지 이제 이르는 거고 그 다음에 정조는 그래서 그 노론이 사도세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8자 흉언을 만들어 퍼뜨려요. 죄인 지자 불의군왕, 죄인의 지자, 죄인의 아들, 죄인의 아들은 불의군왕, 임금이 될 수 없다. 이런 걸 퍼뜨리는데, 그래서 뭐냐면 영조나 여기서 해경공씨나 다 사도세자 죽이는데 나 가담했어요. 그런데 그 손자까지 죽이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죄인 지자 불의군왕은. 그러니까 이제 영조가 손자까지는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해경공 씨도 내가 남편 죽이는데 당론에 따라서 가담했지만 자식은 내가 죽이는데 가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노론 단일전선에 이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 균열 속에서 정조가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왕이 되고 나서 이 노론 일당독재 대리청정하던 세자를 두주에 가둬 죽이는 이런 정치 구조를 이게 해체하지 못하면 다당제로 가지 못하면은 조선은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정약용이나 이런 이제 남인들을 갖다가 뭐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끌어들이는 게 실력도 없는데 뭐 요즘처럼 갑자기 장관 발탁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자질이 됐을 때, 많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자질이 됐을 때 자급을 올려주는 그런 식의 이제 전국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조가 나중에 독살설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노론 독재가 다시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정약용 형제가 정조의 시신을 땅에 묻고 돌아온 다음 날부터, 그다음부터 이제 남인들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이 형제가 아주 불행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화에 깔려가지고 했으면은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공감을 일으키고 서로 저거 봐야 된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한 직접 이 착한 형제들이, 착하고 한 이 형제들이 바로 정약용은 사형당하고 그 다음에 정약전 다 유배가는 이 착한 사람들이 유배를 가하게 한, 인생을 망치게 한
그 가해의 거대한 세력, 이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니까 이는 이제 저로서는 별로 이제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 거죠. 지금 우리 이 소장의 그 평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평상시에 영화 평론가로서 저는 그 텍스트 그 자체보다 컨텍스트를 굉장히 중시해 온 사람인데 제가 좀 그 당시에 역사적 맥락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좀 상대적으로 좀 놓쳤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좀 이렇게 다시 영화를 보면서 좀 평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은 아까 이덕일 소장께서 그 비판한 역사에 대한 어떤 그 자기만의 일관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거지 뭐 의도적으로 뭐를 왜곡하거나 뭐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 가지고 속까지는 알 수가 네네. 없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역사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네. 상식이에요. 이제는 뭐냐면 노론, 이 노론 일당 독재가 이 조선을 망쳤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당론으로 나라를 팔아먹었고 이완용이. 그러면 이제 이런 정치 집단에 대한 그 비판적 인식은 아주 역사 조금 하는 사람은 다 일반적인데 전 왜 그 역사 인식을 왜 그 역사 인식을 보통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을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는 뭐 사도세자 그릴 때는 그 노론 입장에서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입장이라고 할 게 그나 뭐 수학하다가 유배 가서 뭐 이렇게 사람 네, 아무래도 이제 자산오버의 경우는 그 감독이 이제 좀 극적 사건보다는 일상의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에서 보니까 사소한 좀 에피소드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소장께서 강조한 그런 역사적 맥락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소장이 이제 노론 그러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20대 후반이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끔은 조금 두 분만 아는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듣는 사람한테 설명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노론에 대해서 한마디로 노론은 이런 세력이었다. 아까 이제 이완용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딱 덧붙여주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힘들고 네. 두 마디. 두 마디. 네. 노론의 이제 그 뿌리가 네.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내쫓은 그 서인들이 뿌리인데 서인이 이제 둘로 갈라지죠. 조선 숙종 때 갈라질 때 송시열 중심의 좀 원로들은 노론으로 되고 그다음에 좀 젊은 서인들은 소론이 되죠. 그런데 결국은 이 노론이란 이 집단이 1623년 이 인조반정부터 시작해서 1910년까지 약 정조 치세 24년 그다음에 경종 치세 약 3년 한 27, 8년을 빼놓고는 거의 1억 50여년 계속 단독 집권하는 그런 세계 역사상 아마 최대의 정당인데 그러니까 제가 조선왕 독살 사건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조선왕 독살 사건의 조선 후기 구조가 뭐냐면 인조반정 이후에 임금이 어떤 사건을 두고 서인 노론과 좀 견해가 달라가지고 충돌 쪽으로 달려가다가 충돌하기 직전에 왕이 딱 죽어주는 거예요. 거듭해서 효종, 소현세자 뭐 할 거 없이 정조, 경종 할 거 없이 그 구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노론이 결국은 나중에는 나라까지 이완용이 주도해가지고 이제 팔아먹는 그런 집단인데 그러니까 이 집단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역사를 한다면서 사실 저는 저도 어려서 이제 교과서로 아주 어렴풋하게 역사를 배웠습니다만은 국사 시간에 그때 당시에 국사 선생 중 누구도 이러한 노론의 문제점을 짚어둔다든지 그냥 사사땅땅은 소개했지만 하나도 그 문제점을 이렇게 평가해서 짚어준 적이 없어요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공부할 때 제가 당장으로 본 조선 역사 이번에 이제 조선 선비 당장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효종임금이 세상 떠났을 때 그 자기대비 조씨가 상복을 얼마 입어야 되느냐 네, 하는 그렇죠. 건데 논문이나 책을 보면 전부 다 1년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왕조 국가에서 왕이 죽었는데 1년복을 입어? 이게 뭔가 아니지 않냐 해갖고 제가 책을 엄청 뒤져봤어요. 엄청 뒤져본 결과 이 학자들이 다 노론 후예이거나 노론의 관점을 가지고 다 책을 쓰니까 1년설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관점을 수립해가지고 책을 써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잘못된 역사관을 조금이나마 바꾸는데 이만큼이나마 기여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역사자가 들어가는 거는 소설이 됐든 뭐 영화가 됐든 역사관이 중요한 거예요. 조선 구마사가 위에만의 간판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뭐 중국 자본이 들어왔네 뭐해네 뭐 중국 문화공정의 일환이나 뭐가 많지만 결국은 이 작가나 그 PD의 역사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그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창작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물에 있어서 창작은 개연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빈 공과 이 사료와 사료 사이에 빈 공간을 상상으로 채울 수 있는 거지, 사료가 뻔히 있는데 그걸 뒤집는 걸 창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누가 전 선생님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전 선생님의 일생을 그리면서 전 선생님 인생하고는 완전 거꾸로 그려놓고 창작의 자유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역사자가 들어가는 거는 창작의 자유가 있어도 일정 정도는 제약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죠. 야, 이게 참 고증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진짜 그 전문가들의 수준에 도달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문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영화 만드는 사람들도 앞으로 그런 역사 왜곡 논란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우면은 그런 쪽에 노력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하나 에피소드로 제가 네. KBS에서 정도전 만들 때 네. 제가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석하고 그다음에 PD 분하고 뭐 작가하고 저희 연구소에서 와서 제가 이제 강연도 하고 제가 자료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전은 오랜만에 아주 좋은 사극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네. 받았어요. 왜냐하면 조선 개국의 의미가 바로 토지개혁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PD분이나 작가분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성상화했기 때문에 호평을 상당히 이제 받았던 것과 이제 마찬가지죠. 네네. 우리가 이제 좀 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자산어보 얘기는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래 이게 자산어보 이야기를 이제 2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 편 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산어보 얘기는 지금 너무 없이 우리가 이제 정약용, 정조 그 큰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그냥 우리 편하게 조금 더 자산어보 들어가서, 사실 물고기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은 썼다라는 것은 뭐 목민신서나 경세유표에 비해서는 그 역사적 의의가 작을지 모르지만은 그 역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저서이고, 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얘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세 번째 이야기를 좀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늘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 최고의 학자 중에 한 명인 이 정약용 이야기가 왜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걸까? 에? 그래서 진짜 그 전문가시니까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요 두 번째, 자산어보 두 번째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세 번째 이야기로 그런 얘기를 마저 하고 자산어보는 세 편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시죠.